자, 그럼 이제 노년기, 65세 이후로 넘어가 볼까요? 에릭슨은 이 마지막 단계를 자아통합감, 대절망감이라고 했죠. 네, 자아통합이냐 절망이냐 자기 삶을 이렇게 쭉 돌아봤을 때 그래도 의미 있었다, 만족스럽다 이렇게 느끼는 게 통합감이고요. 반대로 후회만 남으면 절망감이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 과제인 거죠. 신체적 노화는 뭐 더 뚜렷해지지만 사실 노년기도 전반기, 그러니까 한 65세에서 74세 네, 이때랑 75세 이후 후반기는 또 건강 상태나 활동 수준에서 차이가 꽤 있을 수 있어요. 인지능력 변화는 어떻습니까? 노년기에는요? 인지적으로는 그 최근 기억, 그러니까 어제 뭐 먹었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일화 기억. 네, 일화 기억. 이게 좀 뚜렷하게 약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뭐 단어 뜻이라든지 세상 지식 같은 의미 기억이나 자전거 타는 법 같은 절차 기억은 비교적 잘 유지됩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럼 뭐 정보 처리 속도는 좀 느려질 수 있겠지만요. 네, 그건 좀 느려질 수 있죠. 그래도 평생 쌓은 지혜는 여전히 발휘될 수 있고요. 여기서 그 발테스의 SOC 이론이 아주 유용해요. SOC요. 선택, 최적화, 보상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선택, 셀렉션, 최적화, optimization, 보상, compensation. 이게 뭐냐면 자원이 좀 제한되잖아요, 노년기에는. 그러니까 중요한 목표를 딱 선택하고 네. 거기에 능력을 막 집중해서 최적화하고 그러다 좀 약해진 기능은 다른 방법으로 보상하는 그런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 주셨던 그 노년 연주가처럼요. 레포토리 줄이고 선택, 연습 매진하고 최적화, 기법 조절하고 보상. 네, 정확해요. 딱 그런 거죠. 아주 효과적인 적응 전략입니다. 노화 자체에 대한 이론들도 여러 가지가 있죠. 생물학적인 것도 있고 심리, 사회적인 것도 있고. 네, 뭐 생물학적으로는 세포 분열 횟수의 한계가 있다는 그 헤이플릭 한계 이론 같은 것도 있고 아, 네. 심리사회적으로는 뭐 나이 들수록 좀 정서적으로 중요하고 만족스러운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 같은 게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죽음과 관련된 이론들도 중요하게 다뤄지죠. 큐블러 로스나 팩 같은 학자들요. 네, 맞아요. 큐블러 로스의 그 죽음의 5단계.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또 팩이 말한 노년기 과제 3가지. 아, 그거요. 자아분화, 신체 초월, 그리고 자아 초월. 네, 직업 말고 다른 데서 가치를 찾는 거 자아분화, 신체 변화를 받아들이는 거 신체 초월, 그리고 죽음 앞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거 자아 초월. 다 핵심 개념들이죠. 그 에칠리의 은퇴 과정 모델이요. 7단계나 되던데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아, 네. 은퇴가 단순히 그냥 일 그만두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은퇴를 하나의 긴 여정으로 보는 모델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원격 단계라고 해서 아직 은퇴가 좀 멀게 느껴지는 시기고요. 아직은 남의 일 같은 느낌? 네, 그러다 근접 단계가 되면 이제 슬슬 재정 계획 같은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하죠. 그리고 퇴직 직후에는 미롤 단계라고 하는데요. 미루얼 단계요? 허니문. 네, 맞아요. 일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만끽하는 뭐랄까 행복감이 아주 높은 시기죠. 재밌네요. 그 표현. 근데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이 모델에서 사실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환멸 단계가 올 수 있다는 점이에요. 환멸이요? 네, 은퇴 생활이 기대했던 것과 좀 다르거나 아니면 세웠던 계획이 약간 비현실적이었다는 걸 깨닫는 거죠. 시간이 많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느낌일까요? 그렇죠. 막상 자유시간이 주어졌는데 허무함을 느끼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퇴 후의 삶을 좀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그 환멸 다음에는요, 계속 그렇게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물론이죠. 그 다음엔 이제 적응 단계로 넘어가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새로운 생활 방식을 만들어가요. 다시 좀 자리를 잡아가는군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에게 맞는 역할과 생활 방식에 만족하는 안정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마지막에 종결 단계라고 해서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하면 자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는 시기도 올 수 있고요. 그렇군요. 은퇴가 정말 딱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적응하는 과정이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개인의 이런 은퇴 여정이 있다면 조금 더 넓게 봐서 사회는 늙어감, 그러니까 노화 자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사회학적 이론들도 흥미롭더라고요. 네, 이것도 관점이 좀 갈리는데요. 대표적으로 활동 이론이 있습니다. 활동 이론이요? 네, 이건 노년기에도 젊었을 때처럼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직업 같은 거 잃으면 동아리 활동이나 자원봉사 같은 새로운 걸로 그 역할을 대체해야 심리적으로 만족한다는 거죠. 아, 계속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정반대 이론도 있어요. 바로 분리 이론입니다. 분리 이론. 이건 완전 다른 이야기 같은데요? 맞아요. 이건 노인이 사회로부터 점차 물러나고 사회도 노인에게서 좀 분리되는 걸 자연스럽고 심지어 긍정적으로 보기도 해요. 긍정적이요? 그게 왜 그렇죠? 노인 스스로도 이제 에너지를 좀 아끼고 내면에 집중하게 된다. 뭐 이런 관점인 거죠. 활동 이론하고는 정말 대조적이에요. 와, 진짜 정반대네요. 그럼 어떤 이론이 더 맞는 건가요? 글쎄요, 둘 다 좀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현실이 그렇게 딱 떨어지진 않으니까요. 하긴 그렇겠네요. 사람마다 다를 테고. 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 같은 건데요. 이건 개인의 심리에 좀 더 초점을 맞춰요.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 네. 노년기에는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정서적으로 좀 의미 있는 관계나 경험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인간관계의 양보다는 질을 더 따지게 된다. 그렇죠. 관계의 폭은 줄어들 수 있어도 그 깊이나 만족감은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의미 있냐는 결국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점이에요. 그렇군요. 이론들이 다 다른 걸 강조하는 걸 보니까 노년의 삶이라는 게 진짜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경험이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노년기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 바로 조부모 역할로 넘어가 보죠. 뉴가튼하고 웨인슈타인이 제시한 유형 분류가 인상 깊었어요. 아, 네. 이것도 조부모 역할이 딱 한 가지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잘 보여주죠. 예를 들면 공식적 유형이라고 해서 손자녀한테 관심은 있지만 뭐 양육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좀 거리를 두는 그런 스타일이 있고요. 네, 또 기쁨 추구형은 손주들이랑 아주 격이 없이 친구처럼 재밌게 놀아주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유형이죠. 아, 재밌게 놀아주는 할아버지 할머니 주변에 좀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리부모형도 있어요. 이건 자녀를 대신해서 실질적으로 양육 책임을 지는 경우인데 아, 요즘 맞벌이 가정도 많고 해서 실제로 이런 경우가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현대사회의 변화를 좀 반영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지혜의 원천형이라고 해서 가족 내에서 좀 권위 있는 존재로 지혜나 기술을 전수하는 약간 전통적인 모습도 있고요. 반면에 원거리형은 뭐 생일이나 명절처럼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만나고 평소에는 거의 접촉이 없는 유형이에요. 와, 정말 다양하네요. 이렇게 보니까.